그 시장에서 제가 저희 여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언니는 엄마한테로 간다. 빨리 집에 올라가 있어라.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집에 가기 싫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을 제가 막 그때 얼굴을 한 대 때렸던 것 같아요. 때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한참 가다가 돌아봤더니 걔가 이렇게 서서 울더라고요. 그게 이제 19살짜리 제 여동생하고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아이를 더 볼 수가 없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98년도 북한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정착한 지 17년 차 되는 청주 강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영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98년도 그때였는데요. 저희는 아마 기차로 3시간 반 함흥 가려면 더 평양 쪽으로 갔었어야 돼요. 저희는 한북도와 평양 사이 중간에 좀 뭐 있었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거리로 지금 기어가고 있었고요. 기차로. 그리고 저희 뭐 제가 뭐 한경남도 리원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주변을 보면은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자고 일어나면 누구네 집 누구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시장 가면은 여기저기서 굶어 죽었다든지 또는 죽어간다든지 이런 시체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뭐 잘 살 수 있었던 건 아마 단간부 집 아니고는 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정말 제가 친하게 다니던 그 언니네 가족들도 뭐 3명, 4명 죽었고, 좀 생활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루트가 다 열렸을 때도 아니고, 저는 그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냥 일도 못하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풀을 캐고 그러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중내 산이 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다 장사를 떠났죠. 그때 오빠는 철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차 장사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엄마는 연세가 있고 저희 막내 여동생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기차 여행 기차 장사하기가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닷가 근처예요. 그러니까 생선이 싸니까 그 생선을 사가지고 양강도 그 아주 산골 바다 구경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 생선을 팔고 거기서 옥수수하고 바꿔오면 그걸 또 시장에서 팔아서 본전 빼고 이런 장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이제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파라티푸스 전염병도 걸렸고 또 영양실조가 온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21살 되던 해였는데 언니가 쫓겨나기 전에 먼저 21살 되던 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김일성이 죽은 그 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너무 잘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옥수수밥이라도 하루 3끼 먹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저희 집 상황이 집이 없어서 어떤 집 그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살았어요. 주방은 그 주인집하고 같이 쓰고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오빠는 철도에서 하는 친목 생산 돌격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길 나갔고 언니는 기숙사를 내보냈고 막내는 그때 뭐 15살이니까 근처에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농촌 지원이라는 데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하고 셋이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회사가 아닌 농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3명은 식사하는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었고 저녁 식사까지 끝나면 아빠는 근처 외삼촌 댁에 주무시러 갔고 저는 그 근처에 또 친구 집에서 잤고 엄마만 아침 해야 되니까 엄마 뭐 일자로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각선을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엄마만 거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정말 오늘 가기 싫다. 오늘은 여기서 좀 자면 안 되겠냐. 그래서 엄마가 뭐 그렇게 하자고 하셨나 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돌아가셨고 그때는 뭐 미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 시체를 이게 또 다시 넘기지 않는다. 다른 문턱으로 넘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뭐 남의 집에서 장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돌아가신 그
시신을 다시 외삼촌 댁으로 또 옮긴 거예요. 저희가 집이 남의 집에서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아주 심신 산골에서 살았었어요. 청진에 있는 은덕 아닌 저기 함경남도에 또 은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산골이란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고향으로 오고 싶다 해서 리온에 형제들이 있으니까 리온으로 온 상황인데 엄마가 리온에 와서 좀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저희 아빠가 산 밑에다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집터를 줬고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촌 땅이다 보니까 동네에다가 집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산 밑에다 땅을 줘가지고 저희는 그 산 밑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에서 기초돌만 그냥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죽은 해니까 그 다음에 생활이 뭐 더 어려웠잖아요. 나라 전체가. 근데 또 저희 집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또 어려웠고 거기에다가 저희 오빠가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오빠가 지금 말하면 완전 당에 충성해야 된다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충성해야 된다. 당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때 당시 송이를 캐서 뭐 기름도 어려우니까 기름은 먹어야 된다. 이래서 기름도 바꿔놓고 뭐 TV도 있었고 했는데 집에 쓸만한 거 다 걷어다가 팔아서 군대 지원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옥수수 밥이라도 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빠 친구가 이제 양배추를 갖다 줬는데 저희가 간만에 두 그릇씩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여기서 생각하는 뭐 간장 넣고 뭐 기름에 달달 볶다가 뭐 파 넣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끓는 물에 양배추 풍덩풍덩 썰어서 넣은 거예요. 소금도 없고 뭐도 없고 그거를 되게 맛있게 두 그릇씩 먹었는데 온 가족이 피 흘리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의학적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쓰러지고 그다음에 오빠가 이대로라면 다 죽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가족이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 언니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양실조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오니까 오빠가 이제 사채 돈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채 돈 가지고 이제 생선 사다가 옥수수 바꿔오는 이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니하고 저만 남겨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언니를 살려야 돼요. 산을 다니는데 올라가면서는 풀을 캐고 내려오면서는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를 해서 집에 와서 또 패서 다시 리어커에 싣고 2시간 시장을 가려면 2시간 되거든요. 2시간 거리를 가서 팔고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 넘어요. 늘 똑같은 일상인데 제가 너무 아파서 산에 갈 수 없을 때는 저희 근처에 바로 앞에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럼 그 군인 가족들 집에 가서 밭김을 매주는 거예요. 밭김을 매주면 고맙다고 한 그릇 좀 안 되는 밥을 줘요. 그럼 이 밥을 안 먹고 다시 가지고 와서 거기 제가 캐놓은 풀이 있잖아요. 산풀이든 들풀이든 그 풀에 섞어서 또 같이 먹고 언니랑 같이 먹고 또 먹고 그냥 한 끼 한 끼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족이 보통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늦게 왔어요. 한 번씩 오면 그냥 밀가루 한 킬로 정도 주고 가는데 그 한 킬로 가지고 일주일 열흘 못 살거든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근데 이분은 엄청 늦게 왔어요. 근데 늦게 왔는데 엄마는 안 오고 오빠하고 막내만 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들어봤더니 거기서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엄마는 돈 받겠다고 거기 남았고 오빠는 막내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오빠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그 스트레스 그 해소감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더 여였다. 살이 더 빠졌다. 이거 핑계 잡아서 엄청난 폭력을 저한테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어떤 저울을 썼냐면 고리를 걸어서 이게 대저울을 그 쇠저울을 썼었어요. 이게 줄을 이렇게 다는 그 쇠저울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후려질 정도로 후려졌는데 이렇게 펴서 또 때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아픈 것보다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어떻게하나 언니 살리려고 했었고 나도 죽지 않으려고 했었고 근데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니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찾아가자. 뭐 돈도 없고 뭐 도시락도 없고 뭐도 없지만 그래도 내 엄마한테 가고 싶어. 엄마가 그리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해산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가 몇 살 때예요? 25살이었어요. 그때 함경남도 리원인데 장사 사기당한 곳이 양강도 해산이었어요. 리원 역전에 지금 가는데 역 앞에 그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제가
저희 여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언니는 엄마한테로 간다. 빨리 집에 올라가 있어라.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집에 가기 싫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저도 지금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을 제가 막 그때 얼굴을 한 대 때렸던 것 같아요. 때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한참 가다가 돌아봤더니 걔가 이렇게 서서 울더라고요. 그게 이제 19살짜리 제 여동생하고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아이를 더 볼 수가 없었고, 뭐 며칠 걸려서 해산 왔는지는 기억 없는데, 아무튼 해산에 와서 쉽게 저는 저희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뭘 기차칸에서 뭘 먹었겠어요. 그동안 저 옷차림이며 신발이 다 꿰지고 이런 저를 엄마가 본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고 해산역으로 갔어요. 해산시장으로 갔어요. 시장 가서 10원짜리 여기만 아마 잔치국수인 것 같아요. 국수 하나 이렇게 한 그릇 주시고 제일 싼 신발 하나 사주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저한테 3일만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 잠깐 집에 갔다 올게. 아무래도 내가 집안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여기서 중집에서 돈 주면 받아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엄마가 3일이라고 했지만 북한 기차가 워낙 행방이 없어요. 한 해상까지 보통 8시간 간다 하더라고요. 그때 들은 얘기가. 그런데 가다가 멈춰서 올라가지 못해서 차가 서면 이게 며칠 걸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주일 열흘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났어요. 저는 늘 해산역에 나가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오지 않았고 그때 제가 한 친구를 거기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 해산역에서. 마침 또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중국 가자. 중국 가면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면 기억은 없는데 얼마의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갔다 와서 일주일만 일하면 그 돈 가지고 작은 빵 장사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빵이 450원이면 넘겨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5원씩 팔면 500원 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가서 일주일만 일하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어렵게 갔는데 일주일 해. 한 열흘 하자. 이러는 거예요. 한 3일 더 하면 어떡하고. 그래, 그러자.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들이지? 정말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을까? 잡히지 않을까? 어쩔까? 이런 걱정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생각은 그때,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구나. 나 엄마하고 드디어 산에 다니고 정말 이런 개고생 없이 엄마하고 그냥 작은 빵 장사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이 마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제가 저희 오빠한테 맞고 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보란 듯이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 브로커 아저씨들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정말 겁이 없었던 게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저희를 무사히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걱정 말래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밤에 한밤중에. 근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두 아저씨고 여자가 2명 합류돼서 4명이었어요. 제 친구하고. 근데 그 아저씨 말로는 그래요. 여기가 자기네가 전문 다니던 루트고 평상시 물이 무릎까지 온다. 근데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지금 이틀째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건너가는 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이다. 근데 물이 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오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요. 사람이 누구나. 근데 소리 내지 말래요. 근데 이건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고 절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명에서 손잡고 건넜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살이 떠내려갈까봐. 그리고 중국 왔는데 여기 장백현이래요. 한밤중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숲에 찍소리도 못하고 한 몇 시간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너무 춥다 이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들키면 어쩌지?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춥다 감기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거의 새벽 지나서 몇 시간 있은지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 따라서 4명이 어떤 장백현 근처에 있는 어떤 할머니네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고 그 할머니가 저희 옷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옷을 줘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집에 젊은 아이들의 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죠. 당연한 거고. 근데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더니 감자 찐 걸 한 그릇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걸 배불리 먹고
갑자기 그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 같은 데로 저희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쪽 옆에는 강이 있었는데 무슨 강인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이제 경찰이 수시로 다닌다. 너네 소리 내면 너네는 물론 가족들도 다 죽고 너네는 당연히 북한에 잡혀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마다 할머니가 밥을 갖다 줬어요. 그때마다 그냥 할머니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뭐 옥수수나 감자 찐 것 또는 뭐 밥 이렇게 해서 갖다 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열흘 일하고 북한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틀 됐나? 그때 제가 할머니가 밥 가져오고 왔을 때 제가 할머니 우리 빨리 일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슨 일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설거지 시키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너네 여기 팔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뭐 누구 하나 울지도 않았어요. 너무 상황이 뭐 울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생각 없고 그냥 멍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우리 데리고 왔던 그 아저씨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그 밤중으로 저희 한 명당 중국 돈 100원 받고 그 비 엄청 왔는데 그 밤중으로 북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여기 공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하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팔렸다는 이 생각보다도 더 기가 막혔던 거는 더 무서웠던 거는 공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지 잡히면 우리가 다 가족까지 뭐 사돈의 팔촌까지 죽인다 하지. 그 판잣집이었는데 그 창고가 판자였는데 판자와 판자 사이 구멍이 있는 거예요. 누가 들여다볼까 봐 무섭고. 그다음 한쪽 면에는 그 신문지 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북한의 노동신문 이거 가지고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거 큰일 나. 이거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와서 본다면 이 꼼짝없이 우리가 덤탱이 쓰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포스럽고 아직 제가 뭐 금방 탈북했으니까 북한의 문화가 맞았고 북한의 모든 정치가 옳았다고 인정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잡혀가서 죽는 것도 떠나서 또 이거 죄까지 또 더 우리가 덤탱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 되어서 점점 높은 가격으로 팔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여자 4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17살이었거든요. 걔가 제일 먼저 팔려갔어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뭐 그때 뭐 60세 뭐 한족한테 팔려갔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점점 팔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흑룡강이라는데 아성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안에 잡힌 적도 있었어요. 장백현 쪽에서 우리를 점점 높은 가격으로 사서 팔고 있었잖아요. 이 아저씨가 팔려고 아성까지 갔는데 아성에서 사는 사람이 공안하고 짜고 친 거예요. 짜고 쳐서 공안이 갑자기 습격해서 우리를 잡아가는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사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좀 나쁜 거죠. 공안은. 그러니까 이쪽 장백현 뭐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간 사람이 50대 조선족 아저씨였어요. 역시 흑룡강이었고 어느 산골로 갔어요. 시골로. 그 낯선 처녀 아이가 왔으니까 할머니들의 몇 분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완전 동물원 원숭이죠. 구경하러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가 조선족 동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소리 지르고 막 울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당신 사람이냐고 어떻게 자기 딸 같은 아이하고 살려고 그럴 수 있냐고 차라리 나를 여기서 내놔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내 발로 공안에 가서 경찰에 가서 나 탈북자입니다.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럼 벌 받는다. 그 아저씨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제 화가 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내일 한족한테 팔 거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끄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많이 새벽은 아니고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내복을 아래 입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밖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손질해요. 뒤돌아보니까 사람 없어요. 저 말고는. 그래서 제가 저보고 그러냐 약간 맞대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10시면 어느 동네에서 이제 한족이 너 사러 온다. 60세 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너 그런 데 가면은 낮에는 그 할아버지가 성폭행하고 밤에는 아들이 성폭행하고 감금하고 너 폭력당하고 너 사람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복 입은 대로 그 동네
지부석이 내 집에 처음에 숨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지부석이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부석이 집에 숨었다가 이 집도 불안하니까 이 지부석이라는 아저씨가 다시 저를 자기 엄마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할머니가 불안하니까 창고로 저를 또 감춰놨어요. 창고 그때 뭐 소인가 뭐 양인가 먹을 수 있는 그 여물이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숨은 거예요. 아니 다를까 그 이제 50대 조선족 아저씨 그 엄마를 해봤자 할머니거든요. 할머니가 여기 와서 이렇게 걔가 도망갔어 이러면서 이 집 지금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날 밤에 옮긴다고 했었거든요. 다른 동네로 저를. 그런데 50대 조선족 아저씨가 제가 도망갔으니까 자기 돈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족들을 풀어서 온 길목을 다 지킨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 동네 지부석이하고 촌장의 그 안내에 따라서 길이 아닌 논을 질러서 논밭을 가로질러서 어느 또 조선족 동네를 갔어요. 조선족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저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 식모를 했어요.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먹으면 먹는다고 혼나고 안 먹으면 거지 같은 나라에서 온 주제 이것도 안 처먹는다고 혼나고 혼날 공안에 신고하고 한번 잡혀간 경험도 있고 4년 만에 도망쳐 나왔어요.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늘 불안하고 항상 감사하게도 또 신고한 날이 늘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별로 그리고 또 중국말도 잘 몰랐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룡강서 할빈씨라는 데로 왔어요. 할빈씨에 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저 엄마 아빠 일찍 일어서 학교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 중국말 몰라요. 저 조선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를 다니냐면요. 식당 찾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는 식당 이런 데 찾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일 처음 할빈 가자마자 갔던 데는 제가 중국에서 이제 글 하나 쓴 게 있었어요. 할빈씨 조선 문학 출판사인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 기자분을 알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하룻밤 잤던 것 같아요. 이 출판사라 하면은 또 제가 이제 있었던 집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눈치 게임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식당에서 월급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어쩌지? 저 사람 나 달부장고 누구지 챈 것 같네? 이러면 그냥 도망쳐 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그 식당에서 자니까 누구도 보는 사람 없을까. 그냥 혼자 나오고 또 다른 식당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보다 월급은 당연히 적죠. 그런데다가 300 줄게 해놓고는 말투가 이상하고 하니까 200 주고 아니면 너 내 공안에 신고한다. 그 대신 너 월급 받지 마. 이런 식의 일들이 번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연변으로 가. 거기 가면 조선족 자치주라서 너 중국말 몰라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거기를. 근데 변방 근처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하다가 뭐 폭행 당하고 뭐 맞고 뭐 월급 뺏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근데 그때 북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할빈에서는 제가 엄두도 못 냈고 연변에 오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바로 여기 보이는 데가 북한이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보인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모란봉 식당 무슨 식당 이런 데를 갔었어요. 어쨌든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을 갔는데 예쁜 그 날씬한 여자들 그 한복 입고 막 김일성 그 배지 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갈 때는 간단했어요. 그들 만나면 저기요 하고 불러가지고 저 북한 사람인데요. 저 어떻게 하면 북한에 갈 수 있어요? 저 좀 보내주세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거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백현이 왔을 때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너네는 물론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연변에서 겪은 상처는 뭐 더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또 그래요. 청도에 가면 월급 많이 준단다. 또 청도를 갔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 구해주는 일자리 직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고 이러면서 식당 같은 데를 찾았어요. 식당 찾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중국에서 살면서 2번의 자살을 시도했어요. 제가. 왜냐면 인생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라가 못 사는 게 내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낳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은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 막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 번씩 폭행당하고 누명 쓰고 뭐 이런 일을 겪을 적마다 그 사건보다는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저한테 부각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동맥 끊어보고 목 달아매고 자살 2번 시도했는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죽는 것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가 나고 근데 누가 그래요. 야 한국 갈래? 브로커가 있는데 한국 가면 신분증 준대. 자유가 있대. 뭐 그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준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도 안 들렸어요. 단 하나 자유가 있다. 신분증 준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계획이었냐면 있잖아요. 한국 가면 신분증 받고 다시 중국으로 오자. 중국으로 와서 나를 천대하고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하고 보란듯이 살자.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겁이 없었던 게 잡혀가면 죽는다 하고 어차피 뭐 한국 가서 잡히면 죽고 어차피 저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한 뭐 5개월 정도 옮겨서 뭐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오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논두렁길을 해서 뭐 빠지면서 완전 북한에서 말하던 유격 훈련이었어요. 그 정도로 막 이런 전집불이 뭐 비치면 확 엎드리고 뭐 이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움직이는 건 아마 그 브로커들이 선놔준 사람들의 그 오토바이 뒤에 앉아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중국에서 딱 한 번 들어봤는데 아까 중국에서 제 친구가 야 잠깐 어디 들리자 하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그래 그래서 서 있더니 오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 보세요 이거 헌금이에요 하고 이거 헌금함이 넣더라고.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헌금함이었는데 그래서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다 돈 줘?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아이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행여나 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땐 제가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미쳤냐? 너 김일성한테 그렇게 사기당하고도 아직도 뭐 신이 있다고 존재해? 너 미쳤구나. 그 돈 있으면 나 좀 주라 그랬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름 한번 들어봤었어요. 아마 베트남에서랑 아마 끼리끼리 하나님 얘기 했겠죠. 제가 관심 없으니까 안 들렸겠죠 저한테. 그리고 저는 캄보디아를 왔는데 교회에서 받았는데 새벽 기도는 제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통독 성경 읽기가 있었어요. 조별로 짜가지고. 근데 안 했어요. 저는 자리만 지켰어요. 왜냐하면 아예 티나게 뭐 숙소에서 안 나오면 한국 저를 안 보낼 것 같고 무서운 거예요. 한국은 가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자리 지키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독을 안 했고 일주일에 아마 했겠죠. 주마다. 지금 기억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뭐 일주일 예배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참 멋있게 일어나 대표 기도죠. 지금 보면 해요. 뭐 아버지 하나님 뭐 기도가 다 뭐겠어요. 우리 한국 무사히 잘 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죠. 근데 저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지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왜냐면 북한 표현도 있었지만 우리가 김일성한테 지금 사기당한 건 알지만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온갖 좋은 호칭은 다 썼던 거잖아요. 위대한 신이라고 했었고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했었고 근데 이 하나님이란 사람도 김일성 못지않게 권력 있고 김일성 못지않게 주변에 백이 좀 든든한 것 같고 김일성 못지않게 좀 이제 좀 이런 거 할 줄 힘 있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는 말은 다 쓰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무사히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때마다 그 아름다운 단어 언어들을 구상하느라고 나름 힘들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냥 4개월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무사히 어쨌든 한국으로 왔었어요.